안녕하세요. 미라클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고 시작하고 싶은데 걱정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권리 분석이죠. 권리 분석을 잘못했을 때 내 돈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가장 두렵잖아요. 미납 사건이 많이 나는 것 중 일부는 내가 인수를 하지 않을 줄 알았던 것들이 인수가 되었을 때 발생을 하는데요. 오늘은 전세권이 있는 물건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하나씩 알아가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물건을 뽑고 권리사항 문제없는 물건으로 낙찰도 받고 꼭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얘기를 할 거는 전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있거나 어떤 권리가 있으면 낙찰 받고 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미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납 사건이 그런 부분으로 많이 나죠.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권리분석상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건데 전세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전세권. 전세권이 어떤 거고 이 전세권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권리 분석을 해서 입찰을 했다가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했을 때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납 사건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출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이 잘못돼서 내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를 하거나 어떤 권리를 인수를 해야 될 상황이 와서 미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입찰 보증금을 날린 사례들이 이렇게 있어요. 서울의 문정동에 있는 하나 오벨리스크 오피스텔인데 이 감정이 2억 8백인데 9평이죠. 매매 가격이 뭐 2억 2천이라고 우리가 했었을 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입찰을 할까 말까. 그리고 유찰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지금 입찰하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시세 조사한 다음에 내 피 같은 돈, 이 보증금을 들고 법원에 가서 입찰을 딱 하죠. 그래서 1등이 됐어. 낙찰을 받았어. 너무 좋잖아요. 첫 낙찰을 받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이렇게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경매 투자를 시작해서 돈을 벌기도 전에 돈을 그냥 잃어버려. 100만 원, 200만 원도 큰 돈인데 최저가에 만약에 10%라고 그러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신권에 들어갔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돈 되는 거를 미납을 하게 되면 날리는 거예요. 자, 이 물건이 사례가 이랬어요. 미납이 3번 됐죠.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때 요 분이 입찰을 해서 미납을 했어. 그래서 이분은 입찰 보증금 1,300만 원 정도를 날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입찰을 했어요. 이분이 한 명이 들어왔죠.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낙찰을 받아갖고 기분 좋았는데 또 미납을 했어. 그러면 2,100만 원 정도가 또 날린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진행이 됐는데 근데 이분도 미납을 했어. 그래서 1,300만 원 또 날린 거예요. 똑같은 이 오피스텔을 3번 미납을 한 거예요. 3번. 이거 왜 그럴까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자, 오늘은 전세권만 딱 잡고 갑니다. 이게 이유가 보면 전세권 1억 7천만 원을 인수해요. 내가 낙찰을 받으면 잔금을 내고 플러스 1억 7천을 추가로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시세보다 만약에 싸게 받았네? 좋아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1억 7천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3억 7천에 이 물건을 내가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면서 이 부동산을 사는 거니까 잘못 산 거죠. 아무리 시세 조사를 내가 잘했어도 이 권리 분석이 조금만 잘못되고 하나만 좀 놓쳐도 이렇게 크게 나한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세권이 뭘까? 전세권. 전세권 설정을 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하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비용이 또 들어가요. 설정 비용. 근데 전세권을 왜 이제 하느냐? 이 전세권을 설정을 하면 경매 신청권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전세권 설정을 딱 했으면 전세금을 안 줘. 자금 회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전세가 안 나가거나 아니면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전세금을 지금 바로 못 주는 상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고 아예 뭐 전세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세권을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당연하죠. 일반 전세가 아니라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간은 최단 1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내가 경매를 직접 넣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요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전세권이 이런 거구나. 이 전세권 설정을 이제 그 수익형 상가에서 좀 많이 해요. 대기업이랑 프랜차이즈. 그리고 전세금이 되게 고액이다. 고액인 주택이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시는 분이 불안하니까 전세권 설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전세권 설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오피스텔에 내가 들어가는데 거기 집주인이 여기는 전입이 안 된다. 왜냐면 전입을 하면 주택수에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전입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물론 뭐 전입 가능한 오피스텔도 많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전입을 못하게 되면 이 대항력이라는 거를 내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이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그거를 동의를 하면 이렇게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말소기준 권리 같은 경우에 이 전세권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세권이 소멸되는 게 있고 소멸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보증금 못 받으니까. 신청을 했거나 다른 채권자, 다르게 뭐 돈 빌려준 사람이죠. 채권자라는 거는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고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선순위 전세권자인데 내가 직접 경매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나 말고 다른 돈 빌려준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했을 때 내가 전세권자잖아요.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럴 때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세권자인데 경매 신청한다는 거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증금. 그렇게 해서 내가 보증금을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소멸돼야 되는 거죠. 돈 다 받았는데 안 나가?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에 나 말고 다른 돈 빌려주는 사람이나 근저당권자나 그런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배당 요구를 했어. 나는 배당을 받겠다. 누가 낙찰을 받으면 그 낙찰금으로 돈을 받아서 나는 나가겠다. 그러면 돈을 받았으니까 나가야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근데 조심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아까 위에 거하고는 반대죠.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도 안 놓고 그리고 다른 채권자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는데 배당 요구 안 했어. 나는 법원에서 배당 안 받을 거야. 이 의미는 뭐냐면 낙찰자한테 내 보증금 받을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선순위니까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면 돈을 못 받았으니까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매수인, 낙찰자는 전세권 금액하고 기간, 만약에 전세 기간이 딱 남아 있으면 그 기간도 인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세권 같은 경우가 어떤 거는 소멸이 되고 어떤 건 소멸이 안 되는데 그거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면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각 물권 명세서를 잘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으니까 이거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우리가 좀 풀어볼게요. 2019년 10월 10일 날 A라는 사람이 전입을 했어요. 그리고 확정입자도 받았고 보증금이 이제 5억이에요. 그럼 전세로 뭐 살고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요. 10월 15일 날. 그리고 이제 기간은 19년도 10월 15일부터 21년도 10월 14일, 그러니까 2년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근저당 2억이 있고 이 전세권 임의 경매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소 기준 권리하고 낙찰은 이제 4억이 됐다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전세권이 말소가 되는지 그리고 인수되는 금액이 있는지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전세권이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전세권 있는 사람이 경매를 넣었다. 그러면 말소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이 돼요.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5억이잖아요, 보증금이. 근데 낙찰을 4억에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은 1억을 못 받잖아요. 1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선순위 전세권자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누가 4억에 낙찰을 받았어. 근데 나는 보증금 5억 받아야 되는데 그래, 일단 4억 줘봐. 근데 1억은 어떻게 할 거야? 자, 낙찰자 오세요. 자, 1억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낙찰은 4억에 받았지만 실제 4억이 아니죠. 플러스 1억도 나가야 되는 거니까.
전세권 가진 사람이 나 보증금 못 받았으니까 경매를 치면 그건 말소가 돼요. 소멸이 된다고요. 소멸이 되는데 그 사람은 선순위 전세권자니까 내 보증금은 다 받아야 돼요. 내가 배당 요구를 해서 법원에서 돈을 다 받든지 아니면 낙찰자한테 그냥 다 받든지 아니면 배당을 받았는데 일부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나머지를 또 받든지 낙찰자한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항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하고 전세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전세권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지위에 있다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내가 전세권 설정도 했고 그다음에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두 개인 거지. 그러니까 지위가 두 개. 전세권 하나, 선순위 임차권 하나. 그러면 배당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인수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해서 보증금을 배당을 일부 받았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이제 끝났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자격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요거 한번 우리 풀어볼까요? 19년도 10월 5일 날 전세권 3억이 있고 이게 이제 19년도 10월 15일 날 이제 계약을 해서 24년도 10월 14일 날 끝나니까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어요. 전세 기간이. 그리고 15일 뒤에 근저당 4억이 또 펴져 있고 그래서 이 근저당이 이미 경매를 넣은 거예요. 이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법원에서 돈 안 받겠다고 배당 요구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뭐고 낙찰은 아까처럼 4억에 받았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전세권은 말소가 되는지 그리고 인수 금액은 얼마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거는 기간도 남아 있고 근데 이 근저당이 전세권보다 한 15일 뒤에 근저당 잡힌 게 뭐 근저당이면 은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뭐 채권 일반 개인일 수도 있죠. 개인도 근저당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경매를 쳤으면 전세권 배당 요구 안 했다고 했죠.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 안 했으니까 배당 요구도 안 하고 낙찰을 4억에 받았다고 하면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 배당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배당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 나는 낙찰자한테 돈 받겠다.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4억에 요 전세권 남은 거 3억 내가 또 인수를 해야 되고 이 사람 기간이 남았죠. 기간도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미납 사건이 많이 나죠. 다시 한 번 더 짚고 가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는 경매 신청한 경우 그리고 다른 채권자 나 말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넣었어.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한 경우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는 나는 돈 받고 나가겠다 이거니까 돈을 받았으면 나가야죠. 그러니까 말소가 된다. 자, 전세권을 인수하는 경우 배당 요구하지 않았거나 당연하죠. 돈 못 받으면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경매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수예요. 인수 금액하고 기간 그러니까 매각물권 명세서를 잘 봐야 되는 게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렇게 선순위 뭐 전세권이 있거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 매각물권 명세서를 한 번만 더 봐도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인수할 게 있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매각물권 명세서를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된다. 아까 앞서서 그렇게 미납이 똑같은 오피스텔이 3번 냈다는 이유는 요거를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다.